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장 시작 전 미국 장 마감 및 그리고 국내 시장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고요. 하나는 코로나 재확산 이 부분이 경기 둔화 우려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 1일 신규 확진자 수 1위를 또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자, 이런 상황에서 7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의사록이 공개되어 있기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그 다음에 의사록 공개에 대한 경계감, 경계 심리가 지속되던 와중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이요. 좀 출렁거린 부분이요. 여기서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뭐 시장에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9월 FOMC에서 거의 확정적인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확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연내부터 올해 말 11월경부터 내년 상반기 끝 무렵 중반 정도까지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좀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월가에서 운을 띄운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보니 고용시장 이 7월 달까지는 괜찮게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8월 달에 고용시장이 좀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FOMC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니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실시를 갖다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무참하게 좀 무너졌어요. 왜냐? 전체적으로는 올해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특히 매파의 일부 위원들은 바로 시작해가지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비둘기파 쪽 몇몇 의원들은 완전 고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 해야 된다. 내년 초부터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죠. 다만 이제 인플레, 목표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의 테이퍼링 CC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막판에 쭉 밀렸어요. 쭉 밀린 게 뭐냐면은 여기에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해 경기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둔화죠. 경기 침체죠. 이때 당시에 코로나 확산기와 그 다음에 올해 확산기는 분명히 틀리다. 뭐가 틀립니까? 백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즉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이 되더라도 백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적시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올해 웬만하면 테이퍼링 실시한다라는 걸 피할 수 없게 됐죠. 자,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 가격이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블로그 글은 다들 보실 수 있잖아요. 블로그 글에다가도 아무래도 그 선별적으로 접근해야지 괜시리 싸다라고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좀 추세가 이탈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현금화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난 한 2개월여 동안에 PSR 성장주 쪽 섹터 외에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가 됐든 경기 민감주의 주요 섹터들이 됐든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뭐 반도체, 철강, 화학 대표적으로 이런 섹터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 이제부터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펼쳐진다가 아니라 펼쳐지기 시작했죠, 이미. 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까인 거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요인을 해가지고 좀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면은 제가 시장이 위험한지,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는지, 이런 상황을 갖다 체크하려면 총 세 가지의 지표를 갖다 확인해야 된다. 무조건 지표를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달러죠. 예. 그리고 첫 번째는 달러고, 두 번째는 뭐죠? 예.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 예, 공포지수.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까요? 뭐죠? 하이 일드 신용 스프레드를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저런 어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그렇게 큰 변화 없었어요. 강보합권 정도로 일단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나왔죠. 빅스가 나왔습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21.57포인트를 달성을 했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는 저점이 어디였죠? 22포인트에서 28포인트? 26포인트 사이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고점은 40포인트 선이었고요. 예, 40포인트 부근, 38, 40포인트 부근에서 때리면은 맞고 내려오죠. 예, 때리면 맞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서 22포인트 내려가면서 안정적인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저점이 내려왔죠. 예, 저점은 내려왔습니다. 14에서 한 18포인트.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점은 대략 어디로 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 30포인트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30포인트. 근데 3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라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구간까지는 안 왔죠. 그러나 좀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예,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차트는 그래프에서 지수가 얼마냐면은 보통 300에서요, 420, 혹은 450까지를 매우 안정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안정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400, 한 20, 450, 여기에서 한 500선까지가 좀 안정적이긴 한데, 좀 불안정한 것도 있다. 라고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큰 불안은 없죠. 작년에 이 정크펀드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서 금융위기보다 더 뛰었었습니다.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18일자가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17일까지는 337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16일은 334였고요. 338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18일날 좀 전일 좀 오르긴 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허나 국제 유가는 3% 이상 급락을 했죠. 예. 아무래도 정크펀드라는 게 에너지 관련 기업들 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그러니까 잘 주시를 해야겠죠. 예. 즉 무슨 말이냐면 3대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만 시장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피하는 게 맞죠. 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예전에 테이퍼링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전에 테이퍼링.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예, 언제였냐면은 5월 말에 나왔어요. 5월 말에. 예, 5월 말에 요때 나왔습니다. 요때 딱 나오면서 요때 나오면서 그 5월 말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죠. 예. 이때 당시 이제 공식화하면서 나스닥이 3,500포인트였어요. 3,500포인트. 그 다음 주였습니다. 예,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공식화하면서 3,5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3200포인트 후반?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인가요? 한 7, 8%? 마이너스 7, 8% 정도의 하락이 나온 뒤에, 예, 그러니까 거의 4주간 조정을 받았어요. 4주간. 예, 그리고 나서 저점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6월 말에 저점을 딱 찍은 뒤에, 그다음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사그러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을 때 당시에 지수 주봉입니다. 예, 큰 폭의 상승은 못했지만은, 예, 중간중간에, 요때는 이제 기준금리 때문에 이렇게 좀, 기준금리도 곧 조만간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꽤 크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같은 기간 동안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이 이때 당시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예, 2013년도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예, 이 구간. 5월 말에, 예, 5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서, 5월 말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6월 한 달 동안, 예, 굉장히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하나, 둘, 셋. 그죠? 4주간. 그리고 딱 저점을 찍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예,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즉,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종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으면 다시 다 되돌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은. 예. 그리고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도 지수가 어땠습니까? 테이퍼링 실시하는 동안에는 뭐죠? 예, 상승을 해줬습니다. 예,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조만간에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미국 장과 같이 조정을 또 받은 케이스고요. 예.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테이퍼링을 확정 짓는 데까지가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데 확정 짓고 나서 그 직후에 좀 더 출렁거릴 수도 있고, 혹은 확정 지으면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러면 강하게 하락한 듯 싶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요, 2000포인트에서 177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대략 몇 포인트죠? 예, 12, 3%. 예, 12, 3% 정도. 예, 그냥 넉넉하게 15% 정도. 예,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종목들, 오르는 섹터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 이때 당시 테이퍼링이 실시될 당시 오르는 섹터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 이게 문제죠. 예,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올랐을까요? 안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올랐을까요? 글쎄요,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 올랐던 게 이제 그 화장품주들 있죠. 예,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됐던 해가 바로 2014년도였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조선주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좀 올랐던가? 그랬을걸요, 아마? 제 기억으로. 자, 이것과 함께 가장 빅 랠리, 예, 아주 괜찮게 상승한 애들이 있었어요. 특히 요 구간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애들이 있었는데, 바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어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라고 하면은 뭐죠? 예, 제가 요즘 허구한 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고, 사실은 2개월여 전부터 한 5월 말? 6월 달? 예, 정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PSR 성장주입니다. 예, 하반기 때는 얘네들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PSR 성장주는 말 그대로요, 매출과 영업이 모두가 다 아주 증가하는 베이스를 깔면서 향후 성장성을 담보받은, 예, 그런 성장주들을 말합니다. 즉, 미래 성장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무늬만 성장주들 있죠.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을 베이스로 깔고 미래 성장까지 갖춘 애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2013년, 14년도에도. 예.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다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보면은, 미국장도 보면은 뭐죠? 예, 미국장도 보면 PSR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죠. PSR 성장주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플러스 뭐죠? 특히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및 리튬, 예, 리튬 쪽, 이쪽과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 인터넷 플랫폼 쪽입니다.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다만 아마존과 같은 소매 판매 쪽 있죠. 이쪽은 아니에요. 예, 이쪽 플랫폼은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뭐 구글, 페이스북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죠? 바이오 섹터죠. 바이오 섹터.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이 강세입니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뭐가 돼요? 순환매처럼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쪽과 함께 지금은 좀 침체더라도 9월, 10월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미국, 예,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 전부 다 2022년도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예산안 논의 및 통과가, 예, 여기서 집중될 것이 바로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그죠? 예, G2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까지 이 친환경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예, 이런 거, 요런 부분들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엔 뭐죠? 바이오 플러스, 특히 백신이죠. 예, 백신 플러스 바이오, 그죠? 백신 플러스 바이오, 그리고 여기에 2차 전지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뭐죠? 우리나라는 리오프닝이 제대로 저기 안 했으니까 뭐 리오프닝, 예, 코로나가 좀 둔화가 되면 리오프닝이라든지 친환경 요런 쪽을 갖다가 잘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이 강세, 일단 견인하고 있다, 내 포트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시장 어차피, 예,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때와 2013년, 14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죠? 예, 뭐 외국인들이 2조 원, 3조 원 매도해도 다 받아줍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테이퍼링이 질질 끄는 게 안 좋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왜 안 좋으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죠. 그럼 미국 산업 및 기업들이 뭐가 있죠? 피크아웃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때문에. 예, 피크아웃이라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기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백신화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백신 수급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 코로나 재확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에요. 신흥국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 그죠? 출렁거리겠죠. 예, 출렁거릴 겁니다. 그런데 왜 빨리 하는 게 좋냐? 오히려 연준은 그걸 또 우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철저히 자국 입장입니다. 미국 경제만 봐요. 그런데 미국 내수라든지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것만 보는 도 쉽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게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챙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흥국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출렁거릴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면 미국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니 중국이든 대만이든 한국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이든 어디든 간에 신흥국들이 멕시코, 브라질이나 다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도 뭐가 됩니까? 예.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또 시장은 호재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얼렁훌렁 후딱후딱 해치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실시할 때조차도 우리나라 시장 경고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출렁출렁거린 듯 싶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강세 섹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잘 버틴 애들도 있고요. 잘 버텼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진 애들이 있고 테이퍼링을 실제로 실시할 때도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일 뿐이지 테이퍼링 자체를 갖다가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과거와 같이 저렇게 지수가 막 10몇 프로씩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혹은 그 이상의 폭락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포트 전략,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